준비 없는 부의 이전은 세금 폭탄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의 올바른 자립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일궈온 삶의 자세를 후대에게 계승하기 위해서라도 부모 세대에서 이제 생각을 전환하셔야 됩니다. 부의 이전은 단순히 자산의 이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전문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오늘은 증여 설계를 위한 기본 설계 방향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먼저 증여세란 세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여세는 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전부 합산하여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속이 혹여 발생하면 이 상속기 시일 전 5년과 10년 이내에 이 증여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증여로 인해 발생하는 위 두 합산 규정이 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주범입니다. 여기서 상속기 시일 전 5년은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를 했을 경우, 그리고 상속 개시일 10년 이내의 증여는 상속인에게 증여하였을 경우에 합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적인 증여세 계산법을 익혀서 이 현행법상 말 그대로 10년 주기 증여 설계가 얼마나 큰 절세 효과가 있는지를 이해해서 하루라도 빠른 증여를 실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합쳐서 계산한다라는 이 합산으로 높은 세액이 부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증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절세 전략의 한계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행 세법의 변화가 없는 이상에는 이를 적법하게 지켜야 한다는 점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증여세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증여일 현재 이 시가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시가평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시가가 없었을 때는 이 보충적 평가가액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감이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증여세에서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금액인데요. 첫 번째로 비과세 재산, 그리고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입니다.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은 대부분 이제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나 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 일반적인 증여에는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감되는 금액으로 채무 부담액이 있습니다. 이 증여재산이 부동산일 경우에 대부분 발생하는데요. 증여재산 그 부동산에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채무 인수액입니다. 말 그대로 채무를 이전하는 부분은 채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유상 이전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더 정확하고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증여세 과세가액이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증여재산 가산가액을 더하게 됩니다. 증여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1,000만 원 이상인 재산이 있을 경우 증여재산에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여자가 직계 존속일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즉 아버지가 증여를 해줬다라고 하면 어머니가 증여를 해도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전부 다 하나로 봐서 일심동체로 봐서 증여재산가액을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10년간 누계 한도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같은 경우는 6억 원으로 아주 큰 금액을 증여재산 공제 받을 수 있겠지만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의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고 직계비속인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증여재산 공제가 배우자 이외에는 상당히 낮은 점이 꼭 증여세 계산을 할 때 포인트가 된다는 점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차감하는 금액이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자산에 대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절세 전략도 많이 있습니다.
1억에 구해진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이 과세 표준에서 말 그대로 누진세율 및 누진공제를 적용하여 이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요. 1억 원 이하부터 30억 초과까지 5단계로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대생략 가산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산출세액에서 30%를 더 곱하는 건데요.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되냐면 이 부모가 자녀 세대에게 주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 조부모가 부모의 세대를 생략하고 바로 손주에게 줬을 때 말 그대로 부모 세대가 생략이 되죠. 그러게 바로 줬을 때 산출세액의 30%를 곱하게 되어 있고 받는 입장에서 이 손주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40%를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1억의 세대생략 가산액을 더하는 이유는 이 조부모에서 손주로 바로 넘어갔을 때 이 부회이전 방식에 대한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반영을 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세액공제를 차감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납부 세액공제는 예전에 이제 증여한 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증여세 산출세, 즉 그 당시에 증여세를 납부한 금액이 있었을 테니 거기에 따른 산출세액을 차감을 해주는 거죠. 말 그대로 누진세율로 더 높아진 세율을 적용받는데 예전에 이 정도는 냈으니 차감한 그 이상의 금액만 납부하게 되는 계산 구조입니다. 그리고 외국 납부 세액공제라고 있는데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 이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가 있으면 또 차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신고의 의무를 적정히 잘 지켰다라고 한다면 그 산출세액의 3%를 이 신고세액공제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인데요. 이 신고 자체를 적게 신고했다라고 하게 되면 과소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붙어서 원래 더 납부해야 하는 산출세액의 10%, 그리고 신고 자체를 안 해버리면 무신고 같은 경우는 산출세액의 20%가 과세됩니다. 말 그대로 하루 차이 때문에 이런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적정한 신고의 날짜를 무조건 지키는 게 이 절세의 첫걸음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와 납부가 별도의 업무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내가 납부세액이 없다라고 하면 그 납부를 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하루당 10,000분의 2.2씩 가산세가 붙습니다. 1년 정도가 되면 8%에서 9% 정도가 붙기 때문에 이것도 무시 못할 수치로 가산세가 와닿을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생기는 이유는 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이 과세관청으로부터 걸리지 않겠지라고 넘어갔다가 미래에 이게 적발이 돼서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몇 년치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그 가산세는 이 원세액의 100%가 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 꼭 인지를 하시고 그에 대한 적정한 이 법의 이행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증여 설계를 위한 기본 설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여를 누구에게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증여 설계를 위한 방향성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사전 증여 절세 설계 방향은 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현금과 부동산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현금은 즉각적인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증여한 이후에 자녀는 필요한 용도로 아주 유용하게 현금을 쓸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의 이전과 상승을 이룩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사업 또는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 명의로 이 주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일부 자금이 필요하면 부동산보다는 현금을 증여하는 것이 이 현금 유동성 확보에서 더 적합할 것입니다. 그러나 증여자인 부모가 다주택자인 상황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다주택자인 부모는 각종 보유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줄이면서 이 무주택자인 자녀에게는 주택의 가치 상승분을 미래에 안겨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금 증여보다는 주택 증여가 더 적합할 수도 있겠죠. 이를 통해서 증여자의 세금도 절세하고 수중자에게 부의 이전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장 줄 수 있는 현금 자체가 여력이 되지 않아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증여 대상을 설정하는 것은 증여자와 이 수중자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따라서 정말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대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과 이 가치 상승이 커질 부동산을 나눌 수 있는데요. 증여 이후에 임대 부동산의 임대료는 결국 자녀인 그 수중자의 소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대 소득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대한 영위, 그 다음에 추후 상속세 재원 마련, 즉 현금 유동성 확보가 가능해지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제 그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상가 건물이나 이 원룸 형태의 빌라는 미래의 재산 가치 상승이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자녀가 소득이 적정히 있고 유동성을 확보할 수는 없더라도 미래에 더 큰 재산 가치 상승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동산을 증여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토지와 건물의 증여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것도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여력이 된다면 사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증여하겠지만 이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둘 중 하나만을 증여하는 것도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는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그에 따라서 대부분의 부동산은 이 토지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치도 매년 상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건물은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증여재산 가치가 계속 매년 하락하게 되죠. 이 건물의 임대소득이 증여의 주 목적이다라고 하면 건물만 먼저 증여하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 부분의 증여재산가액은 토지보다 대부분 아주 낮은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의 증여세 부담은 최대한 낮추면서 자녀는 임대소득은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토지 소유자에게는 토지 사용에 따른 적정한 임대료는 별도로 지급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추후에 언젠가는 증여받을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이 너무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미래에는 더 큰 시가로 와닿을 테니까 증여세가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돼서 부담스럽다라면 이 토지를 먼저 증여 또는 건물과 동시에 증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거래가액이 존재하는 아파트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증여나 상속이 일어났을 때 공동주택 가격보다 더 높은 시가,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존재하죠. 결국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20억 원이라고 한다면 증여되는 과세표준은 20억 원으로 측정이 될 겁니다. 물론 추후 양도하는 시점에는 이 20억 원으로 증여받은 게 미래 자녀의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증여세가 부담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공동주택 가격은 20억 원보다는 훨씬 낮은 14억 원 정도로 형성이 돼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당장에 그 증여세가 부담이 된다면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단독주택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증여받아서 증여세 납부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와 달리 바로 옆에 단독주택이 있더라도 본인의 단독주택과 똑같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옆에 주택이 20억에 팔리더라도 그 가액을 본인의 시가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주택이 미래의 그 증여자와 수중자에게 더 큰 이익을 주는지는 꼭 비교 검토해 봐야 됩니다. 결국 가족의 현황,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비교 검토해 봐서 어떤 식이 나에게 더 유리할 것인가를 찾아봐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부터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0년 단위 증여학인데요. 이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증여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 공제액이 10년간 2천만 원, 그리고 성년인 자녀는 5천만 원이라고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증여재산 공제액까지는 이 납부세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10년 단위로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자산을 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를 활용한 증여 설계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면세점 증여인데요. 이 증여재산 공제액만큼만 딱 증여를 하여서 증여세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부의 이전을 위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2천만 원을 증여한 후에 10년 주기로 증여를 한다면 30살의 성년이 될 동안 4회의 증여를 통해서 1억 4천만 원의 재산 형성, 이 기초자금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면세점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 증여세 과세 표준이 없기 때문에 당장 증여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이유로 저는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두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증여세 신고를 마친 금액은 이 수중자의 이 적법한 재원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등 재산 취득에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증여의 목적은 이 수중자가 증여재산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재산을 취득, 그리고 증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를
만약에 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수증자의 적법한 재원이라고 즉각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과세관청은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를 매우 민감하게 인식합니다. 이는 상속과 증여 세무조사 시에 쟁점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죠. 이때 과거의 성실한 신고 의무 이행 내역은 이 과세관청에게 이 납세 의무자로서 신고 성실도를 입증하는 데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대상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이 거래 건수가 더 늘어났을 때 관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때 미리 신고를 해둔 경우라면 이 신고 내역 확인을 통해서 간편하게 이 장기적인 상속증여 10년 절세 플랜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의 최저세율의 증여입니다. 부의 이전 목적에 따라서 이 면세점 증여 방식은 수증자의 재산 형성에 사실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여세 최저세율인 10% 구간까지만 증여한다면 간단하게 이 표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증여부터 살펴보시면 0세부터 10년 단위로 30살까지 총 4회에 걸쳐서 1억 4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죠. 그러면 증여세는 당연히 0원이 발생하고요. 하지만 최저세율은 1억 원까지 10%의 구간을 적용받는 1억 2천만 원, 그리고 성년이 되었을 때는 1억 5천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하고 나서는 1억 원이 되기 때문에 가장 낮은 10%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죠. 증여세는 높지 않지만 더 줄 수 있는 증여재산가액이 아주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의 이전 액수가 5억 원이나 될 수 있습니다. 이 소액의 세금은 납부하겠지만 더 큰 부의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더 효과적인 증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 절세를 위한 기본 설계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를 토대로 좀 더 깊이 있게 절세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